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 그 한마디가 제 목을 조르던 시어머니의 소나기보다 더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그날 저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제 뺨에는 시어머니의 손자국이 선명했고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내 편일 거라 믿었던 남편은 제 옆에 서서 저를 외면하며 그 끔찍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짐짝처럼 내팽개쳐지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핏줄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편의 배신에 눈물 대신 복수를 택한 한 여자가 어떻게 그들을 제 발 아래에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끔찍한 날이 오기 전까지 제 세상은 온통 빛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유정, 올해 35. 남들이 말하는 번듯한 중산층 가정의 며느리이자 한 회사의 평범한 디자이너였습니다.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신 엄마에게 늘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온 제게 남편 서현우 씨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그랬습니다. 제 직업이나 취미를 묻기 전에 저희 엄마의 안부를 먼저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정 씨, 어머님은 오늘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고요. 환절기라 걱정이네요. 그의 다정함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저희 집에 들를 때면 그의 손에는 늘 엄마가 좋아하는 약과나 따뜻한 쌍화차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밤에 기침을 좀 하신다고 하셔서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꼭 끓여주시던 겁니다. 라며 수줍게 내미는 그 모습에 저는 세상의 모든 온기를 선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정작 제 손에는 흔한 꽃 한 송이 없어도 저는 그 마음이 더없이 소중하고 좋았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절뚝거리면서도 애써 괜찮은 척 하시는 것을 현우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늙으면 다 그런 거야 라며 손살에 치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제게는 장모님도 어머님입니다. 제가 모셔야죠 라며 기어이 유명하다는 한의원을 수소문해 예약까지 마쳤습니다. 그는 저희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온 뒤 약까지 지어 손에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현관에 놓인 엄마의 낡은 구두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뒤축이 다 닳고 가죽이 해져 금방이라도 비가 셀 것 같은 구두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음날 백화점에 들러 가장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진 편한 신발을 사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현관에 쭈그리고 앉아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는 엄마의 발에 직접 신겨 주었습니다. 어떠세요? 장모님 발에 잘 맞으세요? 이제 이거 신고 꽃구경도 다니세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엄마의 발을 조심스럽게 주무르던 그 사람의 넓은 등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향한 화려한 선물보다 제 뿌리이자 전부인 엄마를 먼저 귀하게 여겨주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히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나의 역사와 나의 뿌리까지도 사랑해주는 사람이구나. 평생을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외롭게 버텨온 나와 우리 엄마에게 이 남자는 선물이고 구원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훗날 제 숨통을 조르게 될 그 시어머니, 박주란 여사님은 처음부터 제게 어머님이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셨습니다. 아가, 그동안 엄마랑 둘이 사느라 고생 많았다. 사진으로만 봐도 마음이 짜했는데 실물로 보니 더 예쁘고 마음이 아프네. 이제부터는 내가 네 엄마가 되어줄게. 우리 아들만 아들 삼지 말고 나도 친정엄마처럼 되다오. 그 말에 저희 엄마는 기어이 눈물을 훔치셨고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제게. 드디어 아버지라는 울타리는 아니어도 가족이라는 온전한 집이 생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의 손까지 맞잡으시며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귀한 따님을 혼자서 훌륭하게 키워내시다니요. 이제 걱정 마세요. 사부인도 제가 언니처럼 모실 테니. 우리 유정이 시집 보낸다고 서운해 마시고 아들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결혼 준비는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현우 씨는 제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겼고 시어머니는 철마다 보약을 지어 보내며 제 건강부터 챙기셨습니다. 우리 세아가 너무 말랐다. 좋은 날 받으려면 몸부터 튼튼해야지. 결혼해서 애 낳고 살려면 체력이 제일이야.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평생 이분들을 내 부모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제 모든 것을 다해 효도하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현우 씨는 저희 엄마에게 두툼한 용돈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제껏 유정이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혼순이 예단이니 그런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장모님 건강만 챙기십시오. 앞으로는 제가 아들 노릇 제대로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저희가 모실 테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결혼식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현우 씨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서며 저는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우는 저희 엄마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왜 우세요 좋은 날에?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 유정이 제가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유정이 눈에서 눈물 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다정한 말들이, 그 모든 따뜻한 눈빛이 사실은 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교묘한 연극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저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줄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에 그들이 던지는 독이 든 사탕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신혼의 당금은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남편은 퇴근길에 늘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왔고 주말이면 저 대신 청소와 빨래를 도맡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 이상으로 아껴주셨습니다. 반찬을 한가득 만들어 가져다 주시는 것은 물론 저희 엄마까지 살뜰히 챙기셨습니다. 사부인, 이거 유정이 주려고 만든 건데 좀 나눠 왔어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감사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게 너무나 큰 복을 주셨다고요.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행복의 정점에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첫 보금자리를 구하던 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어머니 댁 바로 옆 동아파트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탁 트인 거실 창으로 시어머니 댁 베란다가 마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어때? 자기야 여기서 어머니 바로 보이네. 우리 여기서 살면 어머니도 외롭지 않으시고 우리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달려갈 수 있고 좋지. 현우 씨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부모님이라도 이렇게 가까이 사는 것이 괜찮을까?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남편의 기대에 찬 눈빛과 홀로 사실 시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그 효심에 저는 차마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속 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가족이란 본디 이렇게 가까이서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모든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사하던 날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자신의 집처럼 드나드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찾아와 이사센터 직원들에게 가구 배치 하나하나를 지시했고 제가 고른 커튼 색깔을 보시고는 집이 어두워 보인다며 당장 당신이 골라놓은 화사한 꽃무늬 커튼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머뭇거리자 제 손에 들린 걸레를 빼앗아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세아가 이런 굳은 일은 어미가 할 테니 넌 저기 가서 좀 쉬고 있어. 먼지 마시면 안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도움은 이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저희가 출근하고니 없는 낮 시간에 저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냉장고를 정리하고 제가 사다 놓은 식재료들을 보며 혀를 차셨습니다. 제가 건강을 생각해 사온 유기농 채소와 비싼 과일들은 어느새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고 냉장고는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오신 정체모를 검은 봉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간섭은 부엌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제 옷방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원피스와 블라우스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온 듯한 촌스러운 색깔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 옷들은 쓰레기 봉투에 담겨 현관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너 이런 야한 옷들을 입고 다녔던 거니 쯧? 시집 온 여자는 얌전해야 하는 법이야. 내가 네 옷들 싹 정리해서 버렸다. 앞으로는 내가 사주는 옷만 입도록 해. 제 월급을 쪼개 사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골랐던 제 추억이 담긴 옷들이 그녀에게는 그저 야한 옷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서랍을 열어 속옷까지 확인하고는 색깔이 너무 화려하다며 타박을 놓았습니다. 제 사적인 공간, 제 취향이 송두리째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큰맘 먹고 산 비싼 그릇 세트를 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건 왜 이렇게 비싼 걸 샀니? 사기 그릇은 무겁기만 하고 설거지하기도 힘들어. 당장 가서 환불하고 내가 아는 가게에 가서 가볍고 좋은 걸로 사자. 저는 제가 고른 그릇이 마음에 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자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 자기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지? 엄마 말씀 듣는 게 맞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서운함보다 엄마 말씀이 더 중요한 사람.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낯선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고를 때조차 스스로 결정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넥타이 사진을 찍어 시어머니에게 보낸 뒤 답장이 와야만 넥타이를 맸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도 그는 저와 상의하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고개를 끄덕이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가 부부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기이한 집착의 실체는 아주 뜻밖의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난 제게 시어머니가 다가와 꿀물을 건네셨습니다. 세아가, 어젯밤에 우리 아들 힘들게 한 건 아니지?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귓가에 대고 소름겨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남자는 말이다. 기를 아껴야 큰일을 하는 법이야. 신혼이라고 너무 붙어 먹으면 사내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서 일찍 죽어. 내 아들 앞길 창창한데. 내가 그걸 막아서야 쓰겠니? 잠자리는 한 달에 한두 번만 하고 각방 쓰는 게 제일이야. 알겠니?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잠자리 횟수까지 통제하려는 시어머니의 번들거리는 눈빛. 그것은 단순한 간섭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여자의 지독한 질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기어이 저희 침실에 들어와 침대 한가운데에 커다란 죽부인을 놓아두고 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저희 사이를 감시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이라도 올릴라 치면 어디선가 나타나 헛기침을 하며 저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민준아, 엄마 어깨 좀 주물러다. 어깨가 빠지겠네.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게서 떨어져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큰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찌개를 끓여 저녁상을 차린 뒤 그의 기분이 좋아 보이는 틈을 타서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부부잖아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일까지 어머님께 여쭤보지 않고 우리 둘이 먼저 상의하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당신 셔츠 색깔이라든지. 주말에 뭘 먹을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제 말이 끝나자 남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고는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한테 여쭤보는 게 뭐가 어때서? 우리 엄마가 평생 나 하나 보고 살아오신 분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사업하다 실패하고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온갖 굳은 일을 다 겪을 때마다 우리 엄마의 지혜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해. 그는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의 옛 친구들 이름을 거론하며 어머니의 조언 덕분에 사기를 피할 수 있었다는 둥, 어머니가 골라준 주식이 대박이 났다는 둥, 끝도 없는 성공 신화를 읊었습니다. 엄마는 우리보다 인생 경험이 몇십 년은 많으신 분이야. 그분 눈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인다고. 엄마한테 여쭤보고 결정하면 실패할 일이 없잖아. 당신 오시며 그러시며 엄마가 대신 골라주시는 것도 다 당신 돈 아껴주시려고. 우리 잘 살려고 그러시는 거잖아. 그걸 몰라.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의 눈빛은 저를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엄마가 베푸는 사랑을 왜 그렇게 삐딱하게만 받아들여? 우리 엄마만큼 당신 생각해주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지.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시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당신 혹시 우리 엄마 싫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한 의견 제시가 어느새 시어머니를 향한 공격이자 배은망덕한 며느리의 투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제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나를 위해 평생 희생한 어머니와 그 사랑을 몰라주는 예민한 아내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시어머니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원히 그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민하다는 말,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볐습니다. 제 모든 감정은 그저 예민한 여자의 투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어머니, 댁 아파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마치 거대한 눈처럼 저희 집을 감시하는 것만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행복 뒤에 무언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직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손님이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평생 제게 전부였던 우리 엄마였습니다. 사돈댁에 누가 될까 조심스러워 하시던 엄마가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혼자 저희 집에 오신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낑낑거리며 양손 가득 보따리를 들고 오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잡채부터 시작해서 현우 씨가 입에 달고 살던 갈비찜, 그리고 정성껏 말려 볶아낸 고사리 나물까지 평생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굽어버린 엄마의 거친 손으로 밤새 잠도 못 자고 만들어 왔을 그 음식들을 보는 순간 저는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엄마, 뭘 이렇게 많이 해왔어. 힘들게 그냥 몸만 오지. 우리 사위랑 딸 먹일 생각하니 하나도 안 힘들어. 현우가 제 갈비찜을 얼마나 잘 먹는데. 어서 냉장고에 넣어야 상하기 전에. 엄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가득한 그 미소를 보니 그간 시댁에서 받았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사랑이 담긴 반찬통들을 소중하게 받아들고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냉장고가 엄마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만 같아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엄마와 저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며 연신 안쓰러워 하셨고, 저는 괜찮다며 남편이 잘해주고 시어머니도 딸처럼 아껴주신다며 애써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마음 편하시라고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사돈어른 마주치면 또 불편하실 텐데. 괜히 나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 있으면 안 되지. 저는 아쉬운 마음에 엄마를 아파트 1층 현관까지 배웅해 드렸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리겠다는 저를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말리셨습니다. 됐다. 금방이야. 너는 어서 들어가. 남편 오기 전에 저녁 준비해야지. 오늘 저녁은 엄마가 해준 반찬으로 맛있게 차려줘. 엄마의 손을 흔들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이 무척 가벼웠습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운 엄마의 반찬을 생각하니 며칠은 든든할 것 같았습니다. 현우 씨가 갈비찜을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집안의 공기가 어딘지 모르게 서늘하게 바뀌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역한 냄새,
시큼하고 불쾌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냄새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광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엄마가 오늘 아침 정성껏 만들어 오신 잡채와 갈비찜, 나물들이 다른 음식물 쓰레기들과 한데 뒤엉켜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악취 가득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갈색 갈비찜 국물이 커피 찌꺼기 위로 흘러내렸고 알록달록 예쁘던 잡채는 썩은 과일 껍질에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삼켰습니다. 손과 발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범인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배웅하러 나간 그 짧은 사이,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엄마의 사랑과 정성, 그리고 제 존재 자체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텅 빈 냉장고와 쓰레기통에 처박힌 엄마의 반찬들을 보여주며 이것이 시어머니의 짓이라고, 제발 내 편이 되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위로해주고 함께 분노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틀린 말 한 거 있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아까 전화하셨더라. 냉장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열어보니 장모님이 가져다 주신 음식이 벌써 쉬어 있더라고. 당신 속상할까봐 자기가 대신 치웠다고 하시던데.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러셨겠어. 냄새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고 하더라.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오늘 아침에 만든 음식이 어떻게 반나절 만에 쉴 수 있단 말인가. 내 어머니가 받은 수모와 내 눈물보다 시어머니의 그 뻔뻔한 거짓말을 더 믿는다는 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게 어떻게 상한 음식이야? 당신도 아침에 엄마가 가져오신 거 봤잖아. 멀쩡한 음식을. 우리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 오신 음식을 그 여자가 일부러 버린 거라고. 제 절규에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말 조심해. 누구 보고? 그 여자래 우리 엄마야. 그리고 설령 엄마가 실수로 버렸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 지를 일이야. 당신 목소리 때문에 머리가 다 울리네. 그럼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야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빌었어야지. 그걸 못해서 우리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당신 우리 엄마를 그렇게 못 믿어. 대체 나랑 결혼한 거 맞아? 당신 정말 실망스럽다.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우리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당신 눈에는 저 쓰레기통에 버려진 게 그냥 음식으로 보여. 저건 우리 엄마의 마음이야. 당신 사위 먹이겠다고 밤새 만든 마음이라고. 그걸 어떻게 당신 어머니 편을 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문제라는 거야. 왜 자꾸 일을 크게 만들어 그냥. 아, 어머니가 그러셨구나. 다음부터는 조심해야겠다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사람 피곤하게 구는 건데 당신은 왜 매사를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우리 엄마가 당신 미워서 그랬겠어. 다 우리 건강 생각해서. 당신 살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거잖아. 그 깊은 뜻을 왜 몰라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진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제 아픔에 공감하는 대신 저를 문제를 만드는 예민한 여자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올가맨 이 남자는 처음부터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엄마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누르는 소리가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그들의 합창처럼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걸까? 지독한 고립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에서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찼던 신혼집은 이제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저 역시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웃을 때 저는 방에 틀어박혀 이 결혼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수만 번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정신적인 학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일부러 남편이 있는 앞에서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민준아, 이걸 어쩌면 좋니? 내 며느리가 글쎄. 세탁기를 돌리면서 색깔 옷이랑 흰 옷을 같이 넣지. 뭐니? 내가 이걸 다 버려야 할까? 아니면 내 며느리더러 손으로 직접 빨라고 시킬까? 어쩜 이렇게 배운 게 없을까? 남편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버려. 저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빨면 옷만 더 망가지지. 내가 새로 사줄게.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하는 순간 시어머니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힐 것이고 남편은 언제나처럼 시어머니의 편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제 유일한 방어 수단이자 제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먼지가 있다며 저를 무릎 꿇고 손으로 직접 바닥을 닦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걸레를 손에 쥐어주면서도 굳이 맨손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편한 것만 알아서 문제야. 청소는 이렇게 손에 물 묻혀가며 정성으로 해야 먼지 하나 없는 법이야. 내가 시집와서 이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한 적이 있니? 우리 현우가 먼지 구덩이에서 사는 꼴을 내가 더는 못 보겠다. 저는 그 말에 참아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를 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제가 망설이며 서 있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습니다. 너 지금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어디서 어미 말을 안 들어. 어머님, 이건 너무하세요. 제가 청소기로 깨끗하게 밀고 스팀 청소까지 다 했는데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짝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제 왼쪽 뺨에 불이 나는 것 같은 통증이 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뺨을 손바닥으로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고개가 돌아갈 정도의 아픔보다 더 저를 아프게 한 것은 난생 처음 겪는 수치심과 몸 열감이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야. 부모한테 뭘 보고 배웠길래. 시어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되들어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다시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제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구원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을 남편이 제발 끝내주기를 바랐습니다. 남편은 제 뺨을 감싸쥔 저와 도끼 가득한 얼굴로 손을 들고 있는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조금의 동정이라도 찾아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손은요? 손 아프시겠다. 남편은 제 걱정이 아닌 사람을 때린 시어머니의 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의 품에 안겨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저것 좀 봐라. 내가 청소 좀 시켰다고. 저게 나한테 되들지 뭐니? 내가 너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한마디 했더니 이젠 나를 잡아먹으려고 들어.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연극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를 벌레 보듯 노려보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대체 뭘 어쨌길래 엄마가 손까지 올리게 만들어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겠지.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남편이. 내 보호자여야 할 사람이 폭력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가해자의 편에 서서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뺨에 남은 손자국보다 더 아프게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은 일상이 되었고 남편은 그것을 당연하게 지켜보거나 혹은 동조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 매일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뛰어내리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 수 있을까? 제 뺨에 남은 멍 자국을 보면서도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벽에 생긴 흠집을 보는 듯한 무심한 눈으로 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며칠간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남편을 배웅하는 제 등 뒤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우야, 밥 잘 챙겨 먹고 잠자리 불편해도 참고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조심해서 다녀와. 내 아들. 남편이 떠나자마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공기가 돌처럼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제 저와 악마, 단둘만이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저의 모든 움직임을 뜯어보는 그 시선에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너 때문에. 다 너 때문에 우리 현우가 저 고생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 내가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현우 얼굴에 그늘이 졌어. 너같이 복도 없는 애를 며느리라고 들인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네가 우리 아들 기운을 다 빼앗아 먹고 있는 거야.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닦아놓은 창틀을 손으로 훑으며 먼지가 나왔다고 소리쳤고 제가 끓인 국이 짜다며 싱크대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는 거실에 저를 무릎 꿇고 앉혔습니다. 너 오늘 하루 종일 뭘 했니? 내 아들은 밖에서 피땀 흘려 돈 버는데 너는 이 집에서 편하게 숨만 쉬고 있었지. 안 그래? 아니에요. 어머님, 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시끄러워.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두피가 뽑혀 나가는 것 같은 고통에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불행은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없었으면 우리 현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됐을 거야. 너만 없으면 돼 그래. 너만 없으면 되는 거였어.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평소에 그 도끼 어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에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육중한 몸으로 제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성인 여자의 무게에 짓눌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컥! 어머님, 내 아들 인생 망친 년. 내가 오늘 내년을 끝장내고 우리 아들 인생을 다시 찾아올 거다. 시어머니의 두 손이 제 목으로 향했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가락이 제 목을 감싸고 점점 더 강하게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뇌로 가는 산소가 끊어지는 끔찍한 감각. 저는 살기 위해 발버둥쳤습니다. 시어머니의 팔을 손톱으로 핥히고 다리를 버둥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위에서 저를 누르고 있는 시어머니의 무게와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너만 죽으면 돼. 너만 죽으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 우리 현우는 다시 내 아들이 될 거고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그러니 얌전히 죽어. 이년아.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덮쳐오는 순간 제 눈에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 접시가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단단한 사과가 잡혔습니다.
저는 그것을 꽉 움켜쥐고 제 위에서 제 목을 조르고 있는 시어머니의 관자놀이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제 목을 조이던 손의 힘이 순간적으로 풀렸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시어머니의 몸을 밀쳐내고 기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잡으려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로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의 감촉, 계단을 구르듯 뛰어내려가는 제 심장 소리, 뒤에서 전연 잡아라 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악귀처럼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이 맨발을 사정없이 찔렀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제 뒤에서는 전연 잡아라 하는 시어머니의 악귀 같은 목소리가 메아리쳤고 제 머릿속에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올 때쯤 제 눈앞에 익숙한 골목길이 나타났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낡은 빌라,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다 짊어진 듯한 모습으로 위태롭게 서 있는 곳. 바로 저희 친정집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녹슨 철문을 밀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기어오르다시피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저는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몰골로 엄마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찢어진 옷, 헝클어진 머리, 피멍이 든 목덜미. 제 모습을 보면 엄마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까. 하지만 기댈 곳은 이제 세상에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으셨습니다. 엄마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유정아, 너 왜 그래?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는 말도 잇지 못하고 제 몸을 부축했습니다. 제 목에 선명하게 남은 손자국을 본 엄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엄마의 품에 안기자마자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그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저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겪었던 모욕과 폭행, 그리고 바로 조금 전 있었던 끔찍한 일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던 엄마는 제 목의 상처를 약으로 닦아주시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제가 태어났을 때 저를 감쌌다는 낡은 포대기 하나가 곱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엄마는 그 포대기를 제 목숨처럼 아끼셨습니다. 제가 물을 때마다 엄마는 그저 네 아빠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라서 그렇다 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엄마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30년간 굳게 지켜온 침묵을 깨기로 결심한 사람의 단단하고 비장한 눈빛이었습니다. 유정가, 이제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하다. 내 아가, 이제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겠다. 엄마는 그 낡은 포대기를 품에 안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엄마는 처음으로 지난 30년의 비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네 아빠, 우리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데리고 도망친 거다. 엄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유서 깊은 재벌가의 외아들이었고 엄마는 그 집의 가사도우미 딸이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두 사람의 사랑은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저를 임신하자 핍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갓 태어난 저를 보며 그 애를 당장 없애지 않으면 내 어미와 함께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저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가 저를 위해 손수나비 문양을 수놓아 선물한 이 포대기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도망쳐 나왔던 것입니다.
내 아빠한테는 우리가 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더구나. 내가 너를 데리고 나타나는 날은 우리 둘 다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났어. 그래서 돌아갈 수 없었다. 미안하다. 유정가. 압이 없는 자식으로 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시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태강그룹이라는 이름이 금빛으로 새겨진 거대한 건물.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의 손에 이끌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로비 안쪽에 있는 태강나눔재단이라는 팻말 앞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고 지원하는 공익재단이었습니다. 재단 직원은 저희의 행사액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품속에 포대기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걸 회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30년 전 유전기를 잃어버리신 이강철 회장님께요. 직원은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포대기 한쪽 구석에 수놓아진 작은 나비 문양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육중한 문이 열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포대기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재단 사무실에 문이 다시 열리고 숨막히는 정적과 함께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TV에서나 보던 태강그룹의 이강철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게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저와 그리고 엄마가 내민 낡은 포대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포대기의 나비 문양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귓바퀴 뒤에 작은 점이 하나 있었는데 아빠가 매일 입 맞추던 그 점이 그의 거친 손이 제 귓가를 조심스럽게 더듬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참았습니다. 여기 있구나. 유정아, 내 딸, 아빠가 너를 이제야 찾았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생물학적 아버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실보다 30년간 저를 찾아 헤맨 한 남자의 절절한 슬픔이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품속에서 낡고 해진 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닳고 다른 아기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잠든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30년을 버텼다. 살아만 있어 달라고, 제발 어디선가 숨만 쉬고 있어 달라고 매일 밤 기도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 알았으면, 이렇게 험한 꼴로 만나게 될 줄 알았으면,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시선이 제 목에 남은 멍 자국에 닿았습니다. 유정아를 부르짖던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그의 눈에 가득했던 슬픔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내 딸 몸에 감히 누가 이런 짓을 한 게냐. 그 낮고 서늘한 목소리에 저는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을 예감했습니다. 새아버지가 된 이강철 회장님은 저를 태강그룹의 비공개 후계자로 선언했습니다. 30년간 잃어버렸던 딸을 찾은 기쁨은 잠시, 제 몸에 남은 멍, 자국과 시어머니에게 당한 폭행의 흔적을 본 그는 더 이상 인자한 아버지가 아닌 태강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낸 무서운 사업가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을 알기 위해 저의 지난 삶을 모두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 현우와 시어머니 박주란이 저를 어떻게 만났고 결혼 생활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칠간 아버지의 보호 아래 안정을 찾았고 멍들었던 몸과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던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 그린 낡은 풍경화 한 장을 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눈빛에는 아직도 그 시절의 빛이 살아있구나. 아빠가 내게 잃어버린 시간을 선물해 줄게. 네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돌아가렴. 그는 저를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학교로 유학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고 싶어요. 그리고 더는 무릎 꿇고 맞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는 제 눈빛에서 단호한 결심을 보았고 제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대신 그는 저에게 특별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태강그룹의 변호사들을 통해 법률 지식을 배우고 유명한 심리학자를 만나 시어머니와 남편의 심리적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한유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서서히 단단한 복수의 칼날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저희 엄마를 다시 만났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그새 살이 쏙 빠졌다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저는 지난날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엄마, 내가 괜찮다고 거짓말해서 미안해. 아니야, 유정아. 엄마가 네가 행복하다고 할 때 믿어줬어야 하는데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아비 없이 자라게 해서 네가 그런 수모를 당한 거다. 엄마, 이제 더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들이 나쁜 거예요.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두 장의 사진이 놓였습니다. 하나는 제가 결혼 준비를 할 때 찍었던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결혼식장에서 활짝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딸아, 내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 아버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의 변호사가 조사 결과를 담은 자료들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모님께서 결혼 전 미술을 전공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모님의 미술 전공 이력을 위조하여 갤러리 큐레이터로 취업하려 했던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사모님의 재능을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결혼 전 미술을 했다는 것을 알고 남편은 저에게 끊임없이 미술 공부를 더 하라고 권유했었습니다. 자기야, 당신 재능이 너무 아까워. 결혼하면 나랑 같이 미술 공부 더 하자. 내가 다 지원해 줄게. 저는 그 말을 순수한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재능을 이용하려는 교묘한 속임수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박주란 씨가 사모님과 사모님 어머님의 관계를 교묘하게 이간질했던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남편 서현우 씨는 어머니에게 심각하게 의존하는 성향이 강했으며 어머니의 조종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이어질수록 제 가슴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교묘한 연극이 제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들의 악의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저를 그저 돈 많은 친정엄마를 둔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현우 씨는 결혼 전부터 주식 투자를 크게 실패했고 그 빚을 메꾸기 위해 사모님 어머님, 즉 장모님께 접근했습니다. 장모님의 오랜 식당 운영으로 모은 돈을 모두 가로챌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사모님 명의의 통장에서 거액의 돈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쿵! 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모아온 돈, 그 돈이 모두 남편의 실패한 사업과 도박 자금으로 사라졌다는 사실.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희 엄마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다정함과 친절이 모두 제 엄마의 돈을 빼앗기 위한 연기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단순히 저를 괴롭히는 것을 넘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엄마의 삶까지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에 저는 용서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올 겁니다. 아버지는 제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렴. 아빠가 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줄 테니 더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게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복수의 칼을 갈았고
이제 그 칼을 휘두를 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저의 본 모습을 숨기고 태강그룹의 후계자 한유정이 아닌 시어머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나약한 한유정의 모습으로 그들을 다시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며칠간 잠적한 뒤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는 제가 두려움에 도망쳤다가 갈 곳이 없어 돌아온 나약한 며느리처럼 보이도록 행동했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맞이했습니다.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내까짓 게 어디 가겠니? 결국 올 곳은 이 집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구나. 그래, 이제라도 돌아와서 다행이다. 하지만 그냥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으냐? 네가 저지른 짓은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고작 사과 한 알로 자신의 머리를 때린 그 작은 반항을 두고두고 끄집어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속은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 같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와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며칠 전 저에게 차가운 말을 내뱉고 제가 폭행당하는 것을 방관했던 그는 이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히려 저에게 어디 갔었냐 며 화를 냈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녔어. 나한테 전화 한 통 없이 사라지는 게 말이 돼.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우리 엄마는 또 얼마나 놀라셨는데. 저는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향한 걱정이라곤 한치도 없는 그저 시어머니의 분노를 제게 전가할 뿐인 그의 모습에서 저는 더 이상 사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다며 저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기에 순순히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없는 행동으로 어머님께 상처 드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제 사과에 시어머니는 턱을 치켜들고 앉아 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용서가 아니라 저를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승리감이었습니다. 네, 죄를 알았으면 이제 됐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라.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내 집부터 청소하고 밥을 차려라.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알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나약한 며느리로 착각하고 있는 그 순간을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는 척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집으로 가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흡족해했고 남편은 이제야 제가 정상적인 아내가 되었다며 안심했습니다. 그들의 경계심이 완전히 무너진 그 순간 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받은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저와 제 엄마의 돈을 횡령한 증거와 시어머니의 폭행을 증명하는 여러 기록들, 그리고 태강그룹의 후계자 한유정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약한 한유정이 아니었습니다. 태강그룹의 후계자이자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줄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거실로 나와 줄래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마주한 남편의 눈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피곤한데. 저는 말없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의 첫 페이지를 읽는 남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치자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남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보았던 그 다정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있던 것은 생전 처음 보는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을 사랑했던 그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의 돈을 횡령한 증거, 그리고 나를 폭행한 당신 엄마의 증거, 그리고 내가 태강그룹 이강철 회장의 딸이라는 증거. 남편은 제 말을 들은 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와 저를 번갈아 보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작은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되찾아올 거야. 그리고 당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똑같이 빼앗아 올 거야. 저는 남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던 것처럼, 그리고 남편이 저를 외면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그에게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줄 차례였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사랑을 빼앗아갔고, 당신 엄마는 내게서 인격을 빼앗아갔어. 그리고 두 사람은 우리 엄마에게서 돈과 희망을 빼앗아갔지. 이제 내가 당신들의 것을 빼앗아갈 거야. 당신들의 명예와 당신들의 행복을. 그때 시어머니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옷 바람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덜덜 떨고 있는 아들을 보자 그녀는 저에게 달려와 제 뺨을 후려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맞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그녀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겁니다. 제게는 이제 당신들을 밟아버릴 힘이 생겼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차가운 눈빛과 제 소나기에 잡힌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태강그룹이라는 이름에 그녀는 온몸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가득 찼던 도끼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건넨 서류 뭉치를 든 채로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게서 받은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나약한 며느리도 순종적인 아내도 아닌 제 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퉁퉁 부은 얼굴로 식탁에 앉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제까지의 오만함 대신 저를 향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강철 회장님 딸이야. 그래요. 왜 지금까지 숨겼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당신들이 내게서 빼앗아가려 했던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결혼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당신들은 그저 돈과 명예를 원했을 뿐이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겠죠.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 그가 보여주었던 모든 다정함이 오직 엄마의 돈을 노린 연기였다는 것을 떠올리자 저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시어머니가 제게서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간 뒤 아침이 되어서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제가 그토록 멸시했던 재벌가의 딸이었다는 충격에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요? 어머님 걱정돼요. 그분이 나를 때리고 모욕할 때는 다 내버려 두더니. 이제 와서 걱정돼요. 당신은 영원히 엄마의 아들로 살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만의 삶을 살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세상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받은 서류 뭉치 중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의 동의 없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변호사들이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에 제 서명을 하고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세요.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을 끝내는 서명입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잃은 슬픔에 우는 것이 아니라 태강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사위 자리를 잃게 된 것에 대한 절망감에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정아,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가 다 시킨 일이야.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기회를 줘. 남편은 제 발에 매달려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그의 눈물과 애원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나를 이용하려 했을 뿐이죠.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우리 엄마의 돈을 탐내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당신 엄마가 나를 때릴 때 나를 외면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의 사랑은 모두 거짓이었어요.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볼 가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들이 저에게서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아 오기 위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집을 나오자마자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태강그룹의 비공개 후계자로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태강그룹의 숨겨진 딸, 그리고 그 딸이 결혼 생활 내내 겪었던 시어머니의 학대와 남편의 외면, 모든 기사는 온통 저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태강그룹 이강철 회장, 잃어버린 딸 한유정 공개, 며느리 학대 시어머니와 남편의 횡령 의혹 수면 위로 기사들은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을 낱낱이 파헤쳤고 남편이 제 엄마의 돈을 횡령하고 저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한 증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독한 년 네가 감히 어디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 저는 시어머니의 욕설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말은 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서 빼앗아갔던 명예, 그리고 아들에 대한 자부심을 저는 그녀의 아들, 서현우를 태강그룹의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신입사원으로 입사시켰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고 했었죠. 하지만 나는 당신의 것을 빼앗지 않을 겁니다. 그저 당신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할 겁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될 테니까요.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유정아, 제발 내게 이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평생 당신에게 속죄하며 살게. 제발, 부탁이야.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게는 그를 향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제가 멸시했던 작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명이 담긴 이혼 서류를 가지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저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심만으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저의 꿈, 저의 행복을 되찾기 위한 저의 마지막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태강그룹의 비공개 후계자 교육을 받으며 동시에 저의 오랜 꿈이었던 미술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태강 갤러리를 통째로 내어주며 제 마음이 가는 대로 모든 것을 꾸밀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아닌 제 자신을 표현하고 치유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 아래 저는 제 인생의 첫 번째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전시회의 주제는 길 잃은 나비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저에게 선물한 포대기에 수놓아진 나비, 그리고 그 나비처럼 길을 잃고 헤매던 저의 삶을 담은 작품들이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에는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일어서려 했던 저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푸른 나비였습니다. 어린 소녀가 화려한 꽃밭 대신 삭막한 돌밭을 헤매는 모습,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서서 소녀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남자의 얼굴은 흐릿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 현우처럼. 제 삶 속에 존재했지만 저를 진정으로 지켜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황혼의 손이었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 낡고 해진 포대기를 감싸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손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해온 저희 엄마의 손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절망 속에서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새장 속의 나비였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새장 안에 갇힌 나비. 그 새장은 바로 저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완벽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자유를 잃고 서서히 죽어가는 저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새장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나비는 두려움에 날아가지 못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며 감동을 받았고 제 그림에 담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의 이전 결혼 생활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그림을 보며 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저의 용기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목적은 복수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명예와 평판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은 전시회 마지막 작품으로 완벽하게 달성되었습니다. 전시회장 한가운데에 놓인 마지막 작품의 제목은 어머니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 속에는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그 그림자는 바로 시어머니 박주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속의 여인은 뺨에 손자국이 선명했고 목에는 손가락으로 조인 듯한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림의 옆에는 한 구절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한때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사람의 그림자였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그림자를 사랑했고 나는 그 그림자 아래에서 나의 존재를 잃어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살지 않는다. 나는 나만의 빛을 찾았다. 이 그림은 즉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림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언론은 다시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태강그룹 후계자의 전시회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그림. 사람들은 제 그림을 통해 제가 겪었던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주라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과 이웃들은 그녀를 외면했고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어 다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들인 남편, 현우 역시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비난했고 그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그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겪었던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손가락질과 외면,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고통. 그것이 바로 제가 그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었던 가장 잔인한 복수였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저에게 텅 빈 마음만을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불쌍하지도 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저는 다시 평범한 한유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태강그룹의 후계자도 복수에 불타는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제 영혼을 치유하고 제 상처를 보듬어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복수심이 모두 사라지고 저는 그제야 비로소 제 삶의 빈자리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유정으로 살았던 35년의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 엄마와의 추억, 그리고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저는 그 시간들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저희 엄마가 사시던 낡은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유정아, 너 괜찮니 엄마 때문에? 네가 그런... 엄마,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이젠 괜찮아. 다 괜찮아졌어. 이제는 내가 엄마랑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놓지 않고 마치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찾은 듯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그렸던 그림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림. 정말 좋다. 네가 이렇게 좋은 그림을 그리는 줄 엄마는 몰랐다. 네 아빠가 생전에 그렇게 내 그림을 좋아하셨는데 저는 엄마와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해본 적 없는 그림을 처음 그려보는 것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엄마의 그림 속에는 낡은 식탁, 굽은 허리, 그리고 저를 위해 밤새 만든 잡채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엄마가 좋아하는 찻잔에 따뜻한 홍차를 따라 드렸습니다. 엄마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내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정아, 우리 이제 뭐 하고 살까? 이 낡은 집 말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까? 아니, 엄마, 저는 이 집이 좋아요. 엄마와 제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이 집에 담겨 있잖아요.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엄마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 말에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그 어떤 화려한 미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태강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받은 태강갤러리를 태강나눔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저처럼 길을 잃은 나비들을 위해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누군가는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들은 더 이상 어둡고 슬픈 그림들이 아니었습니다. 화사한 색깔의 꽃들, 따뜻한 햇살, 그리고 웃고 있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만의 빛을 찾았고 그 빛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에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제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는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편지를 조용히 불에 태웠습니다. 편지에 제가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저희 집 옥상에서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꽃들을 심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정원에는 제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해바라기들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해바라기들은 해를 향해 고개를 들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처럼요. 오랜만에 저는 저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제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것은 환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저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좀 보세요. 저 이제 예전의 저로 돌아온 것 같아요. 아니, 예전보다 더 행복한 저로요. 그래, 우리 유정이 이제야 제대로 웃는구나. 엄마는 제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원에서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제 그림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었고, 저를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고 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